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 바로 구약성경 창세기 45장입니다. 네. 수십 년의 배신이랑 이별 끝에 정말 극적인 재회의 순간이 담겨 있죠. 오늘 저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가 어떻게 한 사람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재해석하는지, 그리고 그 관점의 전환이 대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그걸 한번 파헤쳐보는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의 배경을 먼저 짚어드리면 훨씬 더 흥미로울 거예요. 네네, 부탁드립니다. 지금 무대는 극심한 기근이 휩쓴 이집트거든요. 식량을 구하러 온 형제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눈앞에 막강한 이집트 총리가 자기들이 수십 년 전에 노예로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라는 건 꿈에도 상상 못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에서 이야기가 딱 시작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바로 그 장면이죠. 요셉이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변의 모든 이집트 시종들을 내보냅니다. 그렇죠. 이제 그 방에는 딱 두 부류만 남은 거예요. 자기 자신과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제들. 정말 숨막히는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공적인 총리의 가면을 벗고 이제 한 명의 동생으로 돌아가는 그 수십 년간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의 순간이니까요. 그리고 그 감정이 정말 말 그대로 폭발해버립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그냥 운 게 아니라 방성대곡했다고 표현해요. 목 놓아 크게 울었다는 뜻인데 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컸으면 방 밖에 있던 이집트 사람들은 물론이고 저 멀리 떨어진 바로의 궁궐에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하잖아요. 이건 조용한 고백이 아니죠. 네. 수십 년 묵은 슬픔과 그리움이 그냥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절규에 가까웠던 거죠. 그 울음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였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아팠다. 내가 당신들을 이만큼 그리워했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형제들은 그 울음소리만으로도 뭔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겠네요. 그럼요. 영문도 모른 채 아마 공포에 떨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폭풍 같은 울음 끝에 요셉이 마침내 입을 엽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십니까? 바로 그 한마디. 이 한마디에 형제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얼어붙어 버려요. 너무 놀라서 아무 대답도 못했다고 하죠. 여기서 권력 관계가 완전히 뒤집히는 걸 봐야 합니다. 조금 전까지 형제들은 식량을 구걸하는 초라한 이방인이었고 요셉은 그들의 목숨을 쥐고 있는 절대 권력자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총리가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니까요. 그 침묵은 그냥 놀란 게 아니에요. 이건 과거의 죄책감이랑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하는 공포가 막 뒤섞인 패닉 상태였을 겁니다. 모든 게 요셉의 말 한마디에 달린 상황이네요. 복수를 할 건가? 용서를 할 건가? 형제들은 아마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있었을 텐데 그렇죠. 요셉의 다음 행동은 정말 그 누구의 예상도 완벽하게 빗나갑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이야기 전체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요셉은 겁에 질린 형제들에게 복수는커녕 오히려 가까이 오세요 라고 말하면서 안심시키기부터 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죠.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아니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었어. 이 원망부터 터져나와야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그들의 죄책감을 먼저 덜어주려는 시도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끔찍한 사건들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심지어 8절에서는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냥 쐐기를 박아요. 네, 그 말을 여러 번 반복하죠. 네, 5절, 7절, 8절 무려 3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강조하거든요. 이건 형들의 악행이 아니라 더 위대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엄청난 선언인 셈이죠. 이건 단순한 용서를 뛰어넘는 일종의 서사의 재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사의 재구성. 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그 고통스러운 과거 전체를요,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숭고한 과정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였다는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나는 이 구원 계획의 주인공이었다는 새로운 서사를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그 서사의 재구성이라는 개념이 정말 흥미롭네요. 이게 현대 심리치료에서 말하는 리프레이밍 기법하고도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정확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실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그 사건에 대한 나의 이야기를 바꾸면 그게 현재 나에게 미치는 힘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관점의 전환이 어떻게 보면 요셉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을 거예요. 스스로를 비극의 피해자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거대한 계획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과정이었을 테니까요.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형들의 행동은 여전히 악한 것이지만 그 결과는 선한 것이 되죠.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관점의 변화가 복수가 아닌 화해를 가능하게 만든 핵심적인 심리적 또 신학적 장치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말로만 그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진심을 증명합니다. 네, 바로 계획을 발표하죠. 아버지랑 모든 가족, 심지어 가축 떼까지 전부 이집트의 고센이라는 땅으로 이주시키라는 계획을요. 앞으로 5년이나 더 흉년이 남았으니 자신이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면서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감정적인 화해 선언을 넘어서 실질적인 책임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함께 제시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과거는 이제 덮고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자는 아주 강력한 제안인 거죠. 말뿐인 용서가 아니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어안이 벙벙한 형제들에게 자신이 진짜 요셉이라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친동생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고 다른 형들과도 입을 맞추면서 함께 울어요. 이 뜨거운 눈물의 화해식이 다 끝난 뒤에야 비로소 형제들이 그와 말을 섞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이 눈물과 퐁으로 씻겨나간 뒤에야 비로소 진정한 대화가 가능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인물이 등장해요. 누구죠? 바로 이집트의 왕, 파라오입니다. 맞아요. 이 소문이 궁궐에 쫙 퍼졌는데 바로와 신하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오히려 기뻐했다고 나오잖아요. 잠깐만요. 바로가 이걸 기뻐했다고요? 하하, 그렇죠. 아니 자기 나라 최고위직 공무원에 가난한 가족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얹혀서 해제됐는데 그걸 좋아했다니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보통 왕이라면 자기 나라 재정에 부담이 될까봐 걱정할 법도 한데 말이죠. 바로의 이 반응은 당시 이집트에서 요셉의 위상이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 그는 요셉을 단순한 신하가 아니라 거의 아버지처럼 여기고 존경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가족을 자기 가족처럼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심지어 이주에 필요한 최고급 수레를 직접 내주고 이집트 땅의 가장 좋은 곳이 다 당신들 것이라면서 최고의 땅을 약속하기까지 하잖아요. 맞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건 요셉 개인 차원의 가족 구하기가 아니라 아예 국가가 지원하는 공식 이주 프로젝트가 된 셈이네요.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이야기가 한 가족의 드라마를 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민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전환점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인 거죠. 요셉이 형들을 떠나보내면서 챙겨준 선물도 참 의미심장해요. 네, 그것도 그렇죠. 모든 형에게는 옷 한 벌씩을 주는데 유독 친동생 베냐민에게만 은 300개랑 옷 5벌을 주잖아요. 과거에 아버지가 자기한테만 예쁜 채색 옷을 입혀서 형들의 미움을 샀던 걸 생각하면 기분이 좀 묘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차별이 더 이상 갈등의 씨앗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관계로 회복된 거죠. 요셉의 권위와 용서 안에서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보내는 선물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그렇죠. 순하기 10마리에는 이집트의 온갖 귀한 물품을 싣고 암나기 10마리에는 아버지가 오시는 길에 드실 양식을 가득 실어 보내죠. 그리고 떠나는 형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당부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하하, 이 말이 참 재밌죠. 네, 꼭 장거리 가족여행 떠날 때 듣는 말 같잖아요. 맞아요. 모든 가족여행에 적용되는 황금률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의미죠? 누가 요셉을 팔자고 먼저 제안했냐, 그때 왜 말리지 않았냐 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두고 서로를 탓하며 싸우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아,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썼으니 당신들도 더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그런 따뜻한 당부인 셈이죠. 자, 이제 무대는 다시 가나안으로 옮겨집니다.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정말 믿기 힘든 소식을 전하죠.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20년 넘게 아들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고 믿어온 늙은 아버지의 첫 반응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가 아들들의 말을 믿지 않고 기색했다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망연자실을 했다는 뜻이라고 해요. 그럴 만도 하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인데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니요. 그렇죠. 이건 현실이라기보다는 늙은 아비의 헛된 망상처럼 들렸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소식을 전하는 아들들이 과거에 자신을 속여서 요셉의 피 묻은 옷을 가져왔던 바로 그 아들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을 끝내 움직인 건 아들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운을 되찾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죠. 바로 그 수레들. 네, 요셉이 보낸 수레들이었어요. 아들들이 전해준 요셉의 말을 다 듣고도 반신반의하던 그가 자기를 태우러 온 이집트의 수레들을 직접 눈으로 본 뒤에야 비로소 기운을 차렸다고 합니다. 이 수레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에요. 이건 요셉의 생존과 성공을 증명하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인 셈이죠. 아, 물증! 네. 아들의 말, 아들의 진심, 아들의 능력이 눈앞에 실체로 나타난 겁니다. 가나안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이집트 왕실의 문장이 새겨진 화려한 수레들을 보는 순간 야곱은 아들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온몸으로 깨달았던 거죠. 마침내 수십 년간 이어진 그의 슬픔이 마침표를 찍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조카도다. 네.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의 증거나 설명은 필요 없다. 이제 아들을 만나러 가겠다는 그 강한 의지와 안도감이 느껴집니다. 길고 긴 애도의 터널을 지나서 마침내 희망의 빛을 본 순간이죠. 이 한 문장으로 창세기 45장은 극적인 재회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을 남기면서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 창세기 45장을 통해 요셉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오래전 한 가족의 해피엔드의 스토리를 넘어서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특히 한 인간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고 자신의 트라우마를 재해석해내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어려운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잖아요. 네. 이걸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나 타인의 악의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이면에 있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과거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현재의 행동과 미래의 가능성을 어떻게 결정짓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죠. 이야기는 아들을 만나러 가기로 결심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끝이 나지만 이 모든 기적 같은 화해는 결국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비범한 관점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핵심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겠네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피해자라는 이야기에 갇혀 살아갈까요? 만약 우리 삶의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해 요셉처럼 전혀 다른 더 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 삶에는 또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를 새로운 현실로 이끌어줄 그 수레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는데 우리가 그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